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둔촌주공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둔촌주공이죠.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잠깐 기싸움 벌이다 말 거로 보였는데 공사가 한 달 이상 중단이 됐고 시공사가 이제 크레인까지 빼면서 현장 철수에 들어갔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공정률 50% 넘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수천 명의 조합원들은 길바닥에 내몰리게 되죠. 둔촌주공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주가 됐죠. 실제로 재건축 사업에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주비 대출 받고 이 시기에 비용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착공신고 19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50%가 넘게 건물이 올라왔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사업기간도 더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공정률이 52% 거의 다 올라온 거고 내년 8월이면 입주 예정인데 다시 합의가 돼서 빠르게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2025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말 수렁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월 130만원씩 이자 내는 조합원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 5년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 이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완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사업비 7천억을 빌려준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 안 해줄 수 있어요. 대주단이 시공사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는 외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있었죠. 1조 8천억을 들여서 지금 아파트 50% 넘게 지어놨고 또 이거 지어준 기업이 대기업입니다. 건설업계 강자들이 외상으로 지어줬는데 지금 와서 파토 낸다?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가 잘리게 되더라도 이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거 업계의 상황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대강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제2의 트리마제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대출금을 직접 갚을 여력이 조합은 없죠. 공사비는 차치하고 지금 사업비로 빌려 쓴 것만 7천억입니다. 세대당 1억 4천만 원씩 각출해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세대들 대부분 이주비 대출 받아서 지금 딴 데 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돈 1억 이상을 또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그러지게 되면 높은 확률로 조합은 다 잃고 떠나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성수 1주택조합 사업이 했었는데 여기 시공사랑 갈등을 빚었다가 그 과정에서 조합이 파산을 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했던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인수해가지고 한강뷰에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전량 일반 분양하고 사업을 끝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되게 특이한 외관으로 눈에 확 띄는데 이거 한강 르네상스의 1호 단지로서 40층대 고층 아파트로 호텔식 서비스까지 해가며 굉장히 고급화한 단지입니다. 이런 알짜배기 아파트를 조합원들은 다 털리고 떠나갔습니다. 초기에는 조합원 분양하고 220세대 일반 분양해가지고 공사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요. 사업 부지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사업 부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갈등을 벌이고 시간만 흐르니까 돈 있는 시공사가 그냥 땅을 인수해 버렸죠. 결국 조합원들은 한 8년 동안 전월세를 전전하며 버티다가 사업 부지도 잃고 투자금이고 분양받을 권리고 모두 날리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시공 따내면서 일단 돈 투입해서 공사했죠. 1조 8천억 가까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 막대한 돈을 갚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조합원이 갚을 수 있을까요? 사업비 7천억만 해도 각출 1억 이상 해야 되는데 1조 8천억의 공사비 감당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칼자루는 돈을 쏟아본 쪽이 쥐고 있어요. 여지껏 들어간 돈 갚던가 아니면 땅을 내놓던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죠. 근데 둘 다 조합원들에게는 막심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만만히 해결돼도 공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 원래 공사가 본업이죠. 시공을 통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시공사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자체 사업하면 되죠. 전량 분양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이 가진 자가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죠.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코인도 망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파티가 정말 끝났나 하면서 마이너스 50% 계좌에 멘붕에 빠진 개미들 많이 있죠. 화려한 유동성 파티가 끝이 났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동안 겪어왔던 경제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지금 고물가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기화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고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긴축이 시작이 됐고 고금리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또 고환율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계부채 문제까지 짊어지고 있죠. 1862조, 이제 1900조 됐겠죠. 가계부채 관리 못하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다. 국내 국외 모든 기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돈 빌린 사람들 자기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간 금리에도 지금 마음 졸이고 잠 못 자고 있는 게 그 현실에 방증하고 있죠.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100%가 넘어갔는데 다 빚내서 집 사느라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빚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1900조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 여기에 안 잡힌 부채가 또 있다고.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무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삼고의 시대에 남들은 안 갖고 있는 문제까지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집값보다 더 집값이 올라갈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고 있죠. 그 여파로 건설 현장도 곳곳이 멈추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인건비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요. 종합건설사, 무늬만 건설사죠. 대부분의 공정을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지금 손해 계속 보고 있어서 결국 할 수가 없다면서 200곳이 멈췄습니다. 줄도산할 위기를 호소하면서 수도권에서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재값이 오르니 공사 현장이 멈추고 공사 현장이 멈춰서 한두 개씩 넘어가면 건설 산업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을 못 지어서 이제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그만큼 돈이 돌아야 하는데 분양가는 점점 올라서 이 집을 사줄 여력들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주기엔 이미 너무 많은 대출을 쓰고 있는 현실이죠. 시공사 분양해서 돈 받아서 밑에 업체들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언론은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전히 집 팔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어요.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진짜 희생양은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조합원들이 희생양인데 공사가 중단되면 금융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조합원들인데 이렇게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분상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집값에 기대서 분양을 비싸게 한다고 누가 다 넙죽넙죽 사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남의 돈을 물 쓰듯이 쓸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일단 분양을 받아주기 때문에 시공사는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근데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은 안 되고 사람들 수중에 돈은 없는데 분양가 높일 수 있다고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분양 아니고서는 집 안 팔린 지 이미 오래된 시장이죠. 근데 이제 이 분양가마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더더욱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매물은 쌓여 있죠.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연초에 4만 건에서 불과 몇 달 만에 6만 건으로 물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거래는 이미 진즉에 끊겼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월 기준에서 1000건대입니다. 거래 종말 상황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끌이 휩쓸고 지나간 그 이후에 거래량은 아예 사라졌고 그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줄 사람은 씨가 말랐는데 팔 사람만 득식을 합니다. 그래도 건설 사업이 계속 가려면 안전마진 확보된 재건축, 재개발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 요즘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강남권을 더 띄우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만 찾는다고 강남권 매수 심리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고 다른 데는 다 죽어도 강남권은 건재할 수 있다. 이런 기사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죠. 심리만 올라간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가 경신기사 매일 쏟아내죠. 5억씩 쑥 올랐다고 강남 서초 집값 오르고 있다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도 올라간 호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접하면 여전히 호가를 내리지 않을 거고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고 그거보다 싸다고 느껴지는 분양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분양 완판의 공식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해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걸 사람들 인식에 뿌리 깊게 침투를 시킵니다.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 많다, 풍선 효과, 온갖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줄어드는데 비상식적인 실거래가 한두 건 찍으면서 그 가격을 끌어올리고 심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시세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인 양 홍보를 하고 그거 대비해서 싸게 파는 아파트가 나왔다고 로또 분양 기사를 쏟아내죠. 이렇게 분양을 완판시킵니다. 팔면 끝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거래가 사라진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를 부르짖으면서 오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저금리의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서 그렇게 뛰어먹었던 시장,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래도 강남은 오른다, 똘똘한 건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어요. 10억 로또 원베일리 이거 꼴랑 224채 파는데도 전세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한 10억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잔금 때 전세 놓을 수 있다고 3, 4억이면 강남 10억 로또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서 흥행에 성공을 시켰어요. 앞으로 수많은 분양 물량 대기하고 있죠.
방배동, 반포동 거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의 강남권의 아파트가 분양 예정입니다. 더 팔아야 되는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만 채 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혹독한 시기가 도래했어요. 금리 지금 수직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정금리 7% 작년에 상상이나 하셨나요? 근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 총재 빅스텝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 얘기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2% 금리에 영끌에서 대출 받아놨는데 그 2%가 4%, 6% 불과 1년 만에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성 파티 이런 시절에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셨겠죠? 근데 막차 탔다가 죽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찾아서 현금화하기에는 아직 실감이 안 나죠? 1억 투자했는데 1,300만 원 날리고 코스피 50% 뛰었는데 수익률 1%, 2% 이 정도입니다. 고점에 수많은 돈을 쏟아넣고 지금 물려 있어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거 없이 지금 긴축의 공포에 줄줄이 마이너스 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들 하고 있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현금으로 바꾸기엔 너무나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주식으로 모자라 코인 대박 꿈꾸면서 코인도 조금씩 했을 건데 이거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긴축의 공포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CP로 돌려막으면서 곳곳에서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거 빚으로 해왔는데 근데 이 빚도 이제 더 이상 내주지를 못합니다. 7월에 DSR 강화 예정대로 진행을 하죠.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인데 이제 1억 넘는 차주들 전부 다 DSR 규제 대상이 되죠. 가계부채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거 뭐 공약으로 풀어주네 마네 했지만 결국 그대로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 금리가 5% 됐고 이제 막 7%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억 빌렸으면 200만 원만 갚으면 됐던 게 이제 7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시기가 곧 연말에 옵니다. 5억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서 막 내 돈인 양 썼는데 그 부담감은 현실화되고 있어요.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쓸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시기에 뭘 해야 할까요? 2년 동안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벌겠다 뛰어들었지만 결국 제자리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현금의 비중을 높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게 바로 현금이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키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수익률이었다는 거, 이걸 지금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청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빚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일 안 생겨요.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